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찬 강연의 연사이신 노상규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요. 실험 정신을 발휘하여 IT 분야의 여러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오가닉 미디어랩을 공동 운영하고 계신데요. 교수님의 강의는 서울대학교 경영 전문 석사 과정에서 최고 인기 과목으로 선정되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수강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인터넷이 어떻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가닉 비즈니스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노상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죠? 오늘은?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쓴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외부에 돌아다니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뭐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거의 하지 않다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는 아마 기존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랑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학교에서 이제 인기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 중앙일보에 났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원래는 언론 인터뷰를 안 하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는데 아마 이 인연으로 여기 서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꿔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강의가 학교에서도 학생들 얘기가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테슬라에 대한 강의랑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강의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관심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고민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실 때 고민거리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강의예요. 사실 이런 강의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제 강의는 제가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질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도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빅테크, 그렇죠? 빅테크인데 아마 테슬라를 빅테크라고 부르는 경우는 잘 없긴 하고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런데 오가닉 비즈니스라는 책이 가운데 딱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오가닉 비즈니스라는 게 저기 있음으로써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공통점을 찾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공통점들을 알아보고 오늘은 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마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오가닉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 오가닉 비즈니스가 책이 아니라 우리는 오가닉 비즈니스 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책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여러분들 구글이 빅테크이고 뭐 주가도 높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 19년 동안 매출이 연평균 40%, 그러니까 GACR이라고 그러죠. 40%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10년은 뭐 21%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린 대부분 구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그냥 상상 속에는 구글이 크긴 하지만 매출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구글만 이러냐?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페이스북이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근데 페이스북 작년까지 10년 동안 41% 성장, 연평균 복리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컴도 거의 뭐 40% 성장,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페이스북만 그러냐?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25% 정도 성장을 했고요. 20년간 28% 성장했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게 여기가 얼마인가요? 우리 돈으로 6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여기 보시면 거의 100조 이상이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아마 120조에서 130조 이 정도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매출액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못 보셨을 거예요. 사실 보통 보면은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죠? 굉장히 초기의 회사들, 초기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꽤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꺾이고 만다는 거죠.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성장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니까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사례 중에 하나가 뭐였죠? 테슬라. 테슬라가 지난 9년 정도 성장한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 인도 기준인데요. 2002년에 한 3,000대가 안 되게 인도를 했었는데 9년 만에 작년에 93만 대 인도를 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이제 CAGR로 보면은 92%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2030년 정도에면은 우리가 2천만 대 팔 거야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허풍일까요? 여러분들 뭐 신문에서나 뉴스 이런 데서 일론 머스크의 허풍, 허언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허풍일까요? 대부분 이거는 허풍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토요타, 폭스바겐 정도가 1,100만 대 만든 게 최대였거든요. 연간 1,100만 대 판매한 게 최대였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이거를 안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2천만 대가 되려면 연평균 40% 정도씩 앞으로 9년간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말 저게 진짜 허풍인지 아니면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슬라의
제품이 뭘까요? 테슬라의 제품이 뭘까요? 전기차.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 트럭을 이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오려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한국까지 들으려면 5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린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테슬라가 만드는 게 전기차인가? 만약에 테슬라가 만든 제품이 전기차였다면은 사실은 저도 2030년에 2천만 대를 판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만드는 회사냐? 테슬라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차는 한 차가 배우면 다른 차들이 다 배운다. 그래서 뭘로 작동한다고요? Operates as a network.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그런 차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이 호텔에 왔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양재 IC 근처예요. 양재 IC 근처에서 이제 터널 나올 때까지, 남산 1호 터널 나올 때까지는 누가 운전하고 왔을까요? 테슬라가 운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1년 전에 차를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뭐 중간에 이제 갑자기 차들이 끼어들거나 그러면은 막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안하니까 그럼 못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끼어들면 자연스럽게 비켜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끼어들기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차가 1년 동안 탔는데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들 차는 그런가요? 여기 혹시 테슬라 타시는 분 있어요? 없으세요? 어떻게 그러죠? 예?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 이런 것, 테스트,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 데이터가 테슬라로 모여졌다가 그 모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배움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보통 R&D라고 하면 누가 하는 게 R&D라고 생각하나요? 회사가 R&D 하지 고객이 R&D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근데 뭘 하고 있나요? R&D를 도와주고 있어요. 데이터 수집하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해주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모든 걸 만들어서 고객은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사고 나면 사실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종 목표가 고객에게 내가 만든 차를 파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가요?
팔고 나서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고 나서 차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고객들의 액티비티.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테슬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가요? 테슬라를 위해서 제가 차를 몰고 다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갈 데가 있으니까 테슬라를 타는 건 거고, 차를 타고 가는 건 거고, 얘가 또 운전을 워낙 잘해주니까 웬만한 데는 그럼 얘를 또 시키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어떻게 하나요? 워낙 편해지니까 운전이 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뭐 물론 기름값도 거의 안 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는 배움의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계속 더 안전해진다, 근데 차 산 다음에 안전해진다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거든요.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더 안전해져?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안전한 차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안전 진단하는 그런 기관에서 평점, 별점 보고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차들이 사고 나는 걸 보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방식으로 사고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정면 붙이고 뭐 옆으로 삐딱하게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부딪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뭐를 바꿔주나요?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에어백이 터지는 시간과 순서를 바꿈으로써 어느 임팩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에어백이 터지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가 또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고객이더라는 거예요. 250만의 고객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테슬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의 네트워크 또는 자동차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고, 근데 거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충전소의 네트워크예요.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살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이거 충전 어디서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 문제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쉽게 해결했어요. 저는 사실은 전기차를 탄 지가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이상 됐는데 그 나머지 5년은 이제 현대차를 탔는데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고 충전소의 문제여서 하여튼 이 밖에 나가서 급속 충전할 때마다 저는 벌벌 떨었어요. 왜?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없고 씨름을 하고 해서 보통 15분은 걸려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작되고 충전이 뭐 한 4, 50분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건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2, 3초면은 충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래서 충전 네트워크가 있음으로써 자동차의 가치가 더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발전소의 네트워크이기도 해요. 솔라 패널과 ESS 파워워리어라고 해서 이 집에 다는 뭐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묶어서 발전소로 활용하는 거예요.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고 부르는데 가상 발전소. 그런
발전소의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로보택시의 네트워크이기도 해요. 아직은 물론 실현이 안 됐죠.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는 차들이 어느 순간에 오토노미가 해결되는 순간 로보택시의 네트워크, 우버 같은 게 되는 거죠. 우버인데 뭐가 없는 거예요? 운전사가 없는 우버 같은 회사가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뭐가 없나요? 마케팅 광고 부서가 없어요. 아예. 광고비도 한 푼도 안 써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조 단위로 쓰거든요. 뭐 많이 쓰는데 5조씩 이렇게 쓰고, 그런데 한 푼도 안 씁니다. 그럼 누가 파나요? 저 같은 고객들이 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파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차를 타보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일부러 태우는 건 아니죠. 하다 보면 태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차를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의 네트워크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 팔려면은 딜러망도 깔아야 되고 영업사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들이 기꺼이 차를 팔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2대씩만 팔아도 2천만 대 충분히 되는 거예요. 벌써 저도 1년 됐는데 한 2대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서는, 특히 이 중고등학생들이 타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엄청 졸르더라고요. 무조건 이거 사야 된다고. 왜냐하면 걔네들은 어떤 세대인가? 아이패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같은 게 차에 떡 있으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구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노느냐?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선순환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아까 얘기했던 이제 러닝, 플릿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플릿 러닝이 더 잘 되고, 플릿 러닝이 더 잘 되니까 차가 더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더 바이럴 그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고객들이 더 잘 팔 수 있어. 그리고 차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충전소가 많으니까 차가 잘 팔리지 않습니까? 차가 잘 팔리니까 또 뭘 해요? 충전소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양면 시장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테슬라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이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가 엮여서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뭘 만드는 회사예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다. 그 네트워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거죠. 보통은 가치는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가치는 내가 만들고 고객은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이 테슬라의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광고 에이전시이기도 해요. 영업사원이기도 해요. 데이터도 수집해줘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도 해요. 발전소이기도 해요. 발전소의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택시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서 고객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고객들이 테슬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운전하는 거고, 자기가 차가 좋으니까 계속 떠들고 있는 건 거고, 그죠? 발전소 왜 참여하느냐? 발전소에 참여하면, 버추얼 파워플랜트 참여하면 돈이 벌리니까 참여하는 건 거고, 택시에 왜 참여하냐? 내 차를 뭐하러 택시 네트워크에 집어넣나요? 돈이 벌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객의 어떤 인센티브 구조와 테슬라 인센티브 구조가 한 방향을 봄으로써 고객은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테슬라를 위해서 일하는 결과가 되는 거고, 테슬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건 거죠. 그래서 고객과 함께 가치를 만들고 공유하는 구조, 이런 구조의 비즈니스를 오가닉 비즈니스다 이렇게 부르는 건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혼자 떠드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예. 아직 신호등을 못 봐요. 시동을 못 보고 그 다음에 좌회전을 못 해요. 좌회전, 우회전 똑바로만 갈 수 있어요. 차선만 변경하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서 오는 거죠. 물론 뭐 제가 이제 계속 보고는 있죠. 보고는 있고 제가 있다는 걸 계속 알려는 주지만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수업의 주제가 이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고객이 직원이다. 우리가 고객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이 수업의 주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테슬라는 무한 규모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테슬라가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인 경험이에요. 압도적인 가치. 그러니까 뭐 전기차 중에 괜찮은 게 아니라 어떤 차보다 나은 차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최근 들어서 이제 압도적인 경험을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율주행 경험. 그 다음에 더 나은 충전 경험. 이 충전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영업사원들이 생기는 겁니다. 더 많은 영업사원들이 생기니까 더 많은 차량이 팔리는 거죠. 더 많은 차량이 팔리니까 뭐가 더 많아지죠? 직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직원이 더 많아지니까 더 빨리 러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0만 명이 모아주는 것보다 1000만이 모아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차량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규모의 경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규모의 경제는 다 아는데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무한 규모의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소프트웨어는 복제할 때 비용이 드나요? 복제할 때 비용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심이기 때문에 차가 더 많은 차량이 생산되더라도 다른 어떤 기업의 차량이 생산하는 원가보다 변동비가 훨씬 적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면 팔수록 원가가 더 낮아지는 구조. 그러니까 차 가격은 아직 안 내리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그런 이제 이익을 또 어디다 쓰면 되나요? 더 가치를 높이는데, 예를 들어서 충전소를 더 많이 설치해 주는데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선순환 구조가 작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작동하는 회사와 이런 구조가 작동하지 않은 회사가 다르더라는 거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이런 것이 작동하는 그런 회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슬라 네트워크인데 무한 규모로 커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더라. 물론 여기서 제약은 있죠. 어떤 제약인가요?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생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그렇게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 이제 매출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나게 된 데가 실제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 2천만 대 팔게 되면은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건지, 자동차만입니다. 앞으로 9년간 연평균 38% 성장하면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면은 거의 1 트릴리언, 한 1200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요,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배터리. 근데 배터리 문제도 사실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아마존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과 달라진 게 뭔가요? 세상에 뭐가 달라졌죠? 예, 네트워크. 모든 게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연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순간 뭐를 남겨요? 흔적을 남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흔적들이 다 어떻게 했죠? 이 흔적들 다 갖다 버렸어요. 모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흔적들을 모아서 굉장히 큰 가치,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 누가 일해주느냐? 월드와이드 웹 같은 경우에 누가 다 만들었죠? 웹의 컨텐츠는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들이 다 만들었죠. 네티즌들이 다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돈 버는 놈이 누군가요? 구글인 거예요. 구글은 뭘 하는 거죠? 이 구조를 이용해서 잘 찾아주기만 하는 건 거예요. 자기 컨텐츠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만든 컨텐츠는. 페이스북은 어떤가요? 페이스북은 친구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네트워크를 누가 만들었죠? 누가 친구 맺었나요? 페이스북 맺어줬나요? 내가 다 맺은 거거든요. 컨텐츠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돈 버는 놈은 페이스북이더라는 거죠. 이런 흔적들을 모아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사물의 연결, 사물의 네트워크, 그런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각 차 한 대 한 대가 센서로서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그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나은 소프트웨어를 다시 그 센서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화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더니 어떤 자동차 회사에 계신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차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 당시에는 한 50만 대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방 데이터 수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생각인 거죠?
테슬라만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도 갖추지 않았고, 그거를 갖췄다 하더라도 받아서 그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AI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걸 다시 소프트웨어로 내려줄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갖춰졌는데, 아니 1억 대가 돌아다니면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점이 안 바뀌면은, 우리는 인스톨 베이스가 1억 대인데 야 50만 대랑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질의 변화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중심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고 자체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상은 뭐가 중심이 됐나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 세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경쟁사는 어디죠? 핸드폰, 애플의 경쟁사는 어디죠? 핸드폰 관점, 스마트폰 관점에서 그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애플의 경쟁사는 구글이에요, 안드로이드. 우리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사실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소프트웨어, OS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 OS를 만들고 싶어서 한 두세 번 시도를 했거든요. 받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 가지 이제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나요?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구글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건 거예요.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많이 팔면 누가 좋아지나요? 구글이 좋아져요. 삼성전자는 판 걸로 끝나는 건 거예요. 애플은 하드웨어를 팔면 팔수록 하드웨어 판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가치, 그 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수익, 이런 것들이 자꾸 커지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가치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다.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소프트웨어 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가요? 소프트웨어 중심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을 넘어올 때 사실은 옛날에는 전화기를 샀는지 모르지만 지금 뭘 사는 건가요? 사실 컴퓨터를 사는 거예요. 그죠? 전화되는 컴퓨터를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만드는 차는 그럼 뭘까요? 옛날에는 기존의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었는데 테슬라는 4바퀴 달린 컴퓨터를 만드는 건 거예요. 그런데 happen to be 전기가 동력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 시장도 OS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장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뭐를 지금 열심히 베끼고 있나요?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 전기차만 만드는 거에 열심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큰 변화가 자동차가 OS 중심의 컴퓨터가 됐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확장성. 그죠? 마지널 코스트가 0이기 때문에 무한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찍어낸다고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한히 찍어낼 수 있어요. 수요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30억 명인 거예요. 액티브한 사용자가. 사실 액티브한 30억 명이면은 인터넷 사용한 사람이 거의 다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한 규모를 만들어내는데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는 가치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콘텐츠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면 자동차가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지금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네트워크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동차 네트워크가 더 큰 가치를 만들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자동차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작은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 작은 가치가 모이고 모여서 자동차 회사가 처음에 준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걔네들이 만든 서버, 클라이언트, 앱,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객들이 만들어 놓은 친구의 네트워크와 그 친구의 네트워크에서 흘러다니는 여러 가지 포스트, 정보,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의 가치를 만든다는 거죠. 그거는 다 누가 만들었죠? 고객들이.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99%가 누가 만든 가치예요? 고객들이 만든 가치라는 거죠. 기업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겠죠. 자동차 회사는 뭐 그게 99%가 고객이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 회사를 비교하면 고객이 만든 가치가 훨씬 더 큰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객이 만든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좋은 거죠? 예? 공짜? 예, 맞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월급 주고 이제 일하는 직원들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객들이 뭘 해줘요? 공짜로 자기가 돈 내서 차 사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250만 명이 돌아다닐 거고, 올해 말이면은 350만 명 돌아다닐 거고. 공짜로 일해주는 직원이 계속 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화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보시면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죠?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뭐 다른 회사들 대부분 마찬가지죠. 현대 같은 경우 현대차도 여기 있다고 보셔야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뭘 만드냐? 소프트웨어 컨텐츠, OS든 또는 뭐 오피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쓰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물론 네트워크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거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구글인데 웹이 하나도 없어. 웹이 없는 인터넷. 그러니까 웹에 문서가 하나도 없는데 구글이 의미가 있나요? 전혀 없죠. 페이스북 어떤가요? 페이스북 한 사람도 없는데 가치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검색 엔진이 있고 SNS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 정보의 네트워크. 여기는 뭐가 되죠? 디바이스의 네트워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승객과 운전기사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와 여기의 차이,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마지널 코스트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생산 조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크리에이션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션 관점에서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하드웨어 기반의 생산 조직이 있는 기업들은 크리에이션을 하는데 맞지 않는 그런 조직 구조, 인센티브 시스템들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능력의 차이가 100배씩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명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슈도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학도, 뛰어난 미술학도 100명이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각자 일을 나눠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피카소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00명이 모여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런 유형의 그런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기반의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뽑는 게 맞나요? 월급 많이 주고 뽑고 자유롭게 두는 게 맞는 거예요. 스스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드웨어 기업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해본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나요? 말라 죽어요. 치여 죽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내가 가치를 다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예요. 기업이. 여기는 고객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고객이 직원인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고객이 직원이다 보니까 성장할 때 마지널 코스트가 0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려면 뭐가 들죠? 물건 팔려고 그러면은 마케팅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보면은 마케팅 비용을 거의 안 써요.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여러분 광고 보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비 거의 안 씁니다. 자기들은 광고로 먹고 사는데 자기는 광고비 하나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널 코스트가 0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이쪽에 있는 기업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뭐 삼성전대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들을 보면은 자꾸 어디로 넘어와요? 일로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 때문에 어려워진 회사가 어디 있나요? 뭐 월마트나 이런 회사들도 있겠지만 리테일 스토어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버 만들던 회사들이에요. 서버 하드웨어, 컴퓨터 만들던 회사. 왜?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버가 필요 없게 만든 거예요. 크레딧 카드 한 장이면은 내가 얼마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서버를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일로 와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AR 스피커 요즘에 많이들 이제 관심들 가지고 뭐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AR 스피커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어디냐? 아마존이에요. 에코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국내 전자회사에서 뜯어보니까 이 가격에 팔면은 남지를 않아서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가격에 내놓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월마트와 아마존을 비교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아마존을 이제 커머스 관점에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머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커머스 쪽도 있고 디지털 컨텐츠 앤 디바이스도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있는데, 커머스 쪽의 전략은 뭐냐면은 저렴한 가격, 다양한 제품, 편리함. 누구의 전략인가요? 이게 원래 월마트 전략이에요. 그런데 전략을 똑같이 베꼈네요. 근데 어떻게 이기죠?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구조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쫓아간다는 거죠. 이게 월마트, 아마존 매출 성장인데요. 실제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픈 마켓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한 매출이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 규모라고 그러죠. GMV라고 그래서 GMV 관점에서 보면 이미 월마트를 넘어섰습니다. 한참 전에 넘어섰죠. 왜냐하면 아마존은 거래 규모 중에 뭐만 매출로 잡나요?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파는 건 뭐 다 매출로 잡겠지만, 근데 월마트는 모든 게 판 게 다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 정도 왔으면은 실질적으로 한 이 정도에서 이미 넘어섰다고 보셔야 돼요. 거래 규모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성장이 계속될 것 같아요. 올해나 내년이면은 뭐 내년 확실하게 매출 관점에서도 더 커지는 건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다른 데가 다 망해서 그래요. 미국 가보시면 뭐 저도 최근에 못 가봤는데 미국에는 지금 몰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마트 이런 것들이 다 망하고 월마트로 다 뭐 합쳐지는 약간 그런 이제 상황이라 얘네들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월마트와 아마존은 경쟁하는 사이일까요? 월마트는 아마존이 무시무시한 경쟁사예요. 그런데 아마존 입장에서 보면 월마트는 경쟁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왜 경쟁사가 아니죠? 아마존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한 규모 네트워크 구조를 커머스에도 적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용하고 그런 거지, 커머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입장에서는 별로 경쟁 상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자꾸 성장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도 온라인으로 가자 해서 여는 거죠. 온라인 채널을 여는 거예요. 마치 뭐를 열듯이? 매장 하나 열듯이 온라인을 연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은 또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 낸다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월마트 쪽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버가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테슬라가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어디로 넓어지는 건가요? 현실 세계로까지, 피지컬한 세상까지 넓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새로운 매장을 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 그래서 테슬라는 아마존은 뭔가요? 바이어와 셀러가 만들어내는 무한 규모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존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마존의 커머스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가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으로도 확장되고 오프라인으로도 확장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킨들이라고 그래서 이북 리더 혹시 사용하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 킨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킨들이 이북 리더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장바구니예요. 제가 책을 보다가 거기에 된 레퍼런스 된 책이라든지 이 책에서 이제 이 책과 같이 팔린 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괜찮겠네 하면은 눌러서 바로 살 수 있어요. 아마존 사이트 안 가고 킨들에서 그냥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요? 킨들이 아마존 매장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프라이스 책이라고 이게 그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앱인데 뭐냐면은 이 앱은 바코드를 찍거나 사진을 찍으면은 이 제품이 무엇이고 아마존에서 얼마에 파는지 원 클릭만 하면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월마트 매장 갔어요. 뭘 하고 싶을까요? 가격 비교 하고 싶은 거예요. 가격 비교 해보고 아마존에서 더 싸게 파네? 어떻게 해요? 그냥 클릭하면 집에로 배달 오잖아요. 월마트 매장인가요? 아마존 매장인가요? 아마존 매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상품이 있는 곳이면은 그 어느 곳이든지 매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월마트 매장이 됐건 남의 집이 됐건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가닉 미디어랩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가닉 미디어랩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도 뭐예요? 아마존 매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제가 책을 링크를 해놨는데 링크 눌러가지고 가면 아마존 있거든요. 아마존에서 책을 사시면 제가 3%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10년 정도 운영했는데 한 몇만 원밖에 못 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가서 사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 블로그 포스트가 제 블로그 오가닉 미디어랩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미 뭐가 된 건가요? 아마존의 매장이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올 때도 그런 개념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 고가 이제 캐시얼리스 이제 그런 매장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리테일 매장의 OS를 만드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리테일에 매장을 자꾸 내는 게 아니라 이 매장을 낸 이유는 뭐죠? 테스트하려고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그 다음에 잘 돼야 다른 사람이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장을 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아마존이 뭐라고요? 무한규모 네트워크이고 이 무한규모 네트워크가 온라인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저희가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오가닉 비즈니스는 그럼 뭐냐? 고객이 만든 작은 연결에서 시작해서, 또는 뭐 여러분이 고객이 만든 작은 가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셀러로부터 물건을 사는 행위, 이게 작은 연결인 거죠. 제가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늘 이제 저희 집에서 롯데호텔까지 온 거, 이게 작은 연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작지만. 근데 이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뭘 하는 거예요? 무한한 연결을 만드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규모 네트워크인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는 전통 비즈니스와 어떻게 다르게 생겼냐? 자,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내가 가치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파는 거죠. 팔고 나면 끝이에요. 물론 뭐 AS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가닉 비즈니스는 뭐냐? 이 네트워크가 나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나의 제품이니까 누가 만들어줘야죠? 나는 만들 수 있는 도구만 주는 건 거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누가 하죠? 고객이 하는 건 거예요. 페이스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은 도구만 줬지 실제로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친구의 네트워크가 페이스북이야. 아마존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존은 어떤 도구를 주느냐? 구매 의사 결정을 잘할 수 있는 도구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누구에서 살까? 이거를 결정하다 보면은 구매자, 판매자가 제품을 매개로 연결되고, 그 연결이 결과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의 결과가 뭐예요? 아마존이자 아마존의 제품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냐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이제 가치를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주 작은 가치는 누가 만든 거죠? 고객이 만든 가치인데, 이거를 뭐 하면 돼요? 고객의 힘으로 무한 복제를 하면은 나의 가치가 되는 건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무한 복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한 규모의 네트워크의 경제학을 이용해서,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인 가치에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압도적인 가치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제품은 뭐 경쟁사나 우리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압도적인 가치라는 거는 꼭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유니크해도 괜찮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압도적인 가치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걸 소개를 해줘요. 소개를 하고 그냥 좋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더 커지는 거야. 더 커지니까 고객이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잖아요. 더 많은 직원이 생긴 거잖아요. 더 많은 직원이 생기니까 더 큰 가치가 생기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커지니까 소프트웨어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가 구조가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춰요. 보통은 이제 더 남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가격을 낮춰. 그러면은 가격이 싸니까 뭐가 더 잘 일어나죠? 바이럴 그로스가 더 잘 일어나요. 더 소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스케일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하면 이렇게 이제 그리는 툴을 가지고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요거 뭔가요? 무한대 표시. 원래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린 건 아닌데 나중에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무한대 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한규모 네트워크의 경제학의 효과가 작동하도록 나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만들어내면은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고객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한복제를 이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는 회사가 있고 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 되는 기업들을 이제 제가 오늘 사례들로 이제 들고 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 돈 버는 방법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돈은 뭘로 버나요? 광고로 버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뭘 파나요? 테슬라는 자동차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뭘 팔아서 돈 벌죠? 자동차를 팔아서 돈도 벌고 또 나중에는 뭘 팔아서 돈 벌까요?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 버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자체도 바뀐다. 가치를 만드는 거 누가 만들어요? 고객들이 만드는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고객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는 굉장히 다른 수익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오가닉 비즈니스가 어떻게 기존의 기업과 다른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아니 지금 사례로 든 게 뭔가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전부 다 1 트릴리언의 어떤 그 시장 가치를 가진 그런 회사들이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관점만 바꾸면 모든 비즈니스가 오가닉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관점을 바꾼다는 게 뭐냐? 비즈니스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냐? 네트워크가 제품이에요. 내가 만드는 어떤 지금 현재 제품이 내 제품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네트워크가 나의 제품이구나 라는 그런 사고의 전환. 두 번째는 고객이 더 이상 내가 물건 팔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직원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뀌면 모든 비즈니스가 오가닉 비즈니스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업에 따라서 비즈니스에 따라서 효과가 아주 크게 나는 곳도 있을 거고 효과가 좀 적게는 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뭘 가져왔어요? 오가닉 비즈니스 사례를 들고 온 거예요. 오가닉 미디어 랩 또는 오가닉 비즈니스, 오가닉 미디어 랩, 오가닉 비즈니스라고 제가 이제 칭해서 얘기를 할게요. 오가닉 비즈니스를 아까 이제 여러 회사들 중에 가운데 딱 박혀 있었잖아요. 얘도 오가닉 비즈니스인 거예요. 오가닉 비즈니스를 우리가 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콘텐츠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이 책을 잘 팔아야 돼. 많이 팔아야 돼. 그러려면 뭘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강의를 열심히 다니는 게 맞아요. 어차피 책이라는 게 책의 형태의 콘텐츠도 있고 제 강의도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강의를 안 다녀요. 책을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왜요? 내 제품이 책이 아니라 내 책의 컨텐츠를 매개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나의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보니까 제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책을 나눠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책을 서재에 꽂아 놓으면,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그거는 저는 실패한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달하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컨텐츠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고민거리를 가져가서 이걸 책을 보고 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저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고객이자 직원이 된 거고, 그 직원으로서 작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연결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은 이걸 가지고 실제로 비즈니스를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꿔보고자 하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이거는 너무나 명료하게 저희가 책에다가 3권에다 다 써놨기 때문에 쉽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와줄게. 근데 우리는 절대로 기존의 컨설팅처럼 일을 할 수는 없어. 보통 컨설팅은 누가 일하는 거죠? 컨설턴트들이 일하는 거잖아요. 야, 답은 이거니까 이것대로 해. 저희는 답을 안 줘요. 한 페이지도 안 써줘. 모든 거 누가 써야 돼요? 고객들이. 고객이 직원으로서 저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 그 다음에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답 가르쳐주면은 바로 그냥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오가닉 미디어 랩은 뭐냐, 오가닉 비즈니스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컨텐츠 개념을, 오가닉 비즈니스를 자기 기업의 비즈니스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험실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걸 실험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실험실의 네트워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실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실험의 결과가 또 저 강의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EMBA 같은 경우는 이 실험실에 실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 수업에서 강의를 하러 오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선배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얘기를 해주면은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져.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꿈은 뭐냐? 앞으로 첫 번째와 마지막은 제가 하지만 나머지 6세션은 누굴 시켜요? 고객을 시켜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제가 이제 경매 붙여가지고 제일 비싸게 돈 내는 놈부터 시키려고 그래요. 뭐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객이 나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사례도 만들어내고 가치도 만들어내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가닉 비즈니스는 실험실의 네트워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플로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협업 툴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툴인데, 이게 한 6년 전에 저희가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실험실인 거죠. 그래서 실험 플로우, 981 파크, 제주도의 981 파크, 그다음에 부산의 디오 임플란트, 월드비전의 베이크란 서비스, 그다음에 토정벌을 구하는 댄스 위드 비즈, 이런 등등 이런 실험실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이 실험실에서 저희는 놀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거예요. 가치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비뉴 모델도, 돈을 버는 모델도 이 구조에 맞게끔 만든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러 안 돌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의가 많이 하면 돈 벌리죠. 근데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인가요? 강의는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요즘에는 3시간 이상 하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에 제약이 딱 걸려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건 거죠. 그래서 이 얘기했던 실험실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제가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지 궁금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통 비즈니스, 오가닉 비즈니스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처음엔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책 써놓고 이제 우리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어려운가를 봤더니 첫 번째는 익스포넨셜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을 자꾸 내려. 그다음 두 번째가 오가닉. 여기는 오가닉이라는 게 생명체라는 의미거든요. 유기적인. 왜 유기적이냐면은 네트워크를 누가 만들죠? 고객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될까요? 마음대로 움직일까요? 절대로 안 해요. 고객은 고객 마음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객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낼까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짜를 기반으로 돈을 벌어야 돼.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팔던 걸 왜 공짜로 줘야지? 근데 제 책 같은 경우는 컨텐츠 내용이 그대로 웹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료로. 책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짜를 기반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가 기존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지수함수의 저주를 풀어야 돼. 우리는 남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보고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성장해요? 제대로 작동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건 거죠. 나는 어떻게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 이거 좀 되는 거 보고 우리도 시작해야지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되나요? 뭐가 있었죠? 10여 년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전체 시장이 이렇게 이제 가솔린 차가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줄까요?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지수함수가 작동을 하려면은 고객이 움직여야 되는데 고객을 움직이게 하는 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플랫폼을 구축하면 고객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근데 플랫폼은 뭐냐면 결과인 거예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저거 베끼면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한 연결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그 연결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플랫폼이 되는 거지. 우리가 플랫폼 만들게라고 해서 성공한 대기업이 있으면은 사례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사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복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네트워크는 절대 카피할 수 없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공짜로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짜로 하면은 하드웨어 같으면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던 분들이 네트워크 관점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더라 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건가요? 내 비즈니스 이렇게 안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최소한 이런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상대방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뭐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그냥 뒤통수 맞고 그냥 끝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가닉 미디어는 결국은 제품이 아니라 네트워크 관점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아니라 직원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적화가 아니라 진화. 왜? 고객이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계속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도서 오가닉 미디어 비즈니스 마케팅인데, 오가닉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오가닉 비즈니스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가닉 마케팅은 마케팅 책이 아니라 마케팅이 어떻게 재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 분이 먼저 하세요. 차시오.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처음에는 오가닉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생소했는데, 예. 이 네트워크가 제품이다라는 것, 예. 또 고객이 직원이다라는 것, 예.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테슬라하고 우리나라 기아, 현대 등 자동차 회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많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교수님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제안이랄까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쓴소리를 좀 했는데요. 한 5, 6년 전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전동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이거가 사실 이제 이해를 하고 액션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에서 똑같은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현대 기아가 전기차는 그래도 지금 다른 데보다는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 중요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취한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애플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 뭐 했죠? 옴니아 바로 버리고 그냥 안드로이드 가지고 그냥 거의 베끼다시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동안에 그때 피처폰으로 1등, 2등, 3등 뭐 이런 회사를 다 죽었잖아요. 뭐 노키아 뭐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다 죽고 애플과 삼성과 중국 회사 남았잖아요. 이런 일이, 물론 자동차는 산업 자체가 워낙 이제
투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질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예, 테슬라가 예, 사실 테슬라 쓰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거든요. 예, 그 슈퍼차저는 사실 현재까지는 호환성 없게 해놨잖아요. 예, 예. 그것이 과연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테슬라 입장에서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는 스탠다드가 없었어요.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가장 편리한 형태의 충전 이제 인프라를 깐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써 보면은 다른 전기차에 비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성분들이나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무거워요. 근데 테슬라는 그냥 뭐 여자든 뭐 아이들도 충분히 이렇게 그냥 빼서 꽂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고객 경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잘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충전이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집밥이라고 그러죠. 집밥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또 슈퍼차저만으로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테슬라가 충전소도 결국은 이 양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전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빠르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 예. 교수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연 내용이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인데요. 예, 아까 테슬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52조 원. 테슬라가 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한 거죠. 예, 예,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는데 예, 오늘 강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고객 확대 측면에서 그런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던 부분이 과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수익 창출이 가능할 건가? 예. 성공 가능할 건가?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또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의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위터는 사실은 테슬라와는 전혀 관계없이 인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위터를 인수한 거는 그냥 프리 스피치, 그러니까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혀 이걸 가지고 돈 벌 생각은 없이 이제 인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돼서 나중에 재상장하면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는 어떤 비즈니스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비즈니스처럼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진 않겠지만 프리 스피치를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올 거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또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보셨던 이제 그 모놀리스 981 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981 파크도 디오 임플란트, 그리고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벤치마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겉모습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작동하는 구조,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그 비즈니스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글로벌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죠. 이쪽.
예, 오늘 아침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플랫폼을 구축하지 말고 네트워크가 이제 크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예. 이제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내용이 이제 플랫폼은 연결된 하나하나의 그 네트워크가 쌓여서 성공된 하나의 결과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핀테크가 많이 하도에 떠오르면서 핀테크 업체와의 경쟁, 그러면서 또 금융업은 또 어느 정도의 핀테크로 가는 디지털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각종의 앱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를 만들고 있을 뿐이지 말씀하신 그 결론을 적용해 보면 저희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교수님이 한 가지의 팁을 좀 주시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포인트 레슨이 안 되는 거라 저도 이게 원포인트 레슨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바뀌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일단 제가 볼 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가장 그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개발력을 내재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펙 다 주고 이렇게 개발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런 의미 있는 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핀테크나 이런 네트워크에 기반한 기업과 경쟁하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뭐가 돼야 돼요? 그 기업의 최고의 인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모놀리스 같은 981파크도 처음에는 앱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외주를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얼마 전에도 이제 와서 저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개발력이 모두 다 지금 이제 내재화했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의 내재화, 소프트웨어 개발의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 문제긴 하더라고요. 개발만 한다 그러면은 뭐 몸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 실력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가 비즈니스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게 오늘 많은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오늘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비즈니스 본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노상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기 조찬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조찬회는 25일 수요일 김진한 박사님의 누리호와 우주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이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최고 경영자 조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조찬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으로 노상규 교수님과 기념 촬영이 있사오니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월 조찬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